근데 이건 음식물을 통한 게 아니니까 사실 가열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 이거는 호흡기 감염이니까. 코로나 증상이 독감과 유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손쉽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은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일단 발열입니다. 37.5도씨 이상의 열 증상. 그리고 이제 인후통. 그러니까 목구멍이 이제 따끔따끔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침이 있겠죠. 그리고 또 매식검도 있다고 그래요. 심하면 또 설사 증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증상은 발열 증상과 호흡기 증상, 인후통 그 세 가지 증상을 의심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또 이런 질환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 장소에 다녀왔느냐 그런 것들도 또 증상과 함께 확인이 되면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들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일산차병원에는 임산부들이 좀 엄청 많은 편인데요. 면역이 취약한 임산부나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수직 감염이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영향이 있을까요? 수직 감염이라는 것은 임신한 상태에서 분만을 하고 그 분만 과정에서 이제 태어난 신생아에게 이제 어머니의 바이러스가 전달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직 감염. 근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태반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근데 또 중국에서 이 실제로 임산부가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애가 바로 감염이 됐다라는 게 한 2건이 보고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수직 감염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건 좀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된다.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는 통상적인 수직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이라는 건 감염이 되었으나 증상이 거의 없이 자가적으로 치유가 된다라는 걸로 들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나요? 그동안의 환자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한 80% 정도는 증상이 아주 경미한 상태에서 또 평소에 건강한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 면역력으로 치유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증상이 없이 지나가니까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약이다. 마음은 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에 바이러스를 계속 배출을 하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환자를 만드는 오히려 더 나쁜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 코로나19가 상당히 관리하기 힘든 질병이다. 네. 건강한 사람이 걸리면 문제가 없는데 어르신들 그리고 또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또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감염이 되면은 그분들도 증상은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걸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질환이 계속 악화가 되고 그걸 뒤늦게 알았을 때는 중증 폐렴으로 질환이 돼서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고약한 질병이죠. 네.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요즘 자가격리된 사람들도 많은데 네. 이 가족들과의 격리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가격리를 할 때 꼭 인지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일단 자가격리 대상자로 보건소에서 통보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의 수칙사항들 그걸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보통 간호사 선생님들이 병실에 와가지고 환자분 요거 지키셔야 됩니다 하고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 지켜야 될 사항들을 쭉 안내를 해주는데 제일 중요한 점은 어쨌든 격리입니다. 이게 지금 잠복기 14일 동안 격리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와의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가끔씩 문제가 되는 게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기간에도 불구하고 뭐 마트에 갔다, 또 뭐 아들 집에 갔다, 딸 집에 갔다, 뭐 이런 게 자꾸 나와요. 뭐 친구 만나러 갔다. 본인은 좀 답답한 거를 푼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은 편하겠지만 혹시라도 그 자가격리 대상자가 감염된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또 전달할 수가 있어요. 격리의 의미가 없어지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완벽한 격리를 해야 되고요. 가족들하고도 대화도 해서도 안 되고 사서로운 접촉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식사도 요즘 유행하는 혼밥, 혼자 먹어야 돼요. 가족들이 그 식사를 이렇게 전달할 때도 대상자가 방에서 혼자 있다가 쟁반에다가 올려놓으면 가족은 피하고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또 그거를 수거해서 일단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면 다 바이러스는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환자가 여러 가지 그 쓰레기를 이제 만들죠. 우리 가정에서 쓰는 쓰레기 봉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본인이 다 이제 집어넣고 그거를 밀봉을 해가지고 그 쓰레기가 이제 처리가 돼야 되고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은 그 격리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세탁할 때 가족들의 세탁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시켜서. 따로 세탁하는 것이 그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네. 또 중요한 점은 자신의 건강 상태의 이상 유무를 그 보건소 직원이 하루에 2번씩 또 확인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지만이 보건소가 이런 경우라면은 의심 증상이 발생이 됐다. 뭐 그런 또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꼼꼼하게 챙겨서 그 환자로 진행될 수 있는 순간을 잘 포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열에 약하다는 얘기가 자꾸 뇌리에 박혀 있어서 네네. 음식도 뭔가 푹 끓이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이러면 조금 더 뭐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는 호흡기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식사하다가 많이 감염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식사하다 감염되는 것은 음식을 같이 드셔서 감염되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시면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비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는 최장거리, 그게 한 2m 정도 된다고 2m. 그 2m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환자의 경우에는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식사를 통한 감염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네. 같이 식사를 함께 하면서 비말을 통한 감염 네, 그것만 그렇습니다. 조심하면 된다. 네네.